아니, 디파이 대출 한 번이라도 써보셨다면 이런 생각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맡긴 담보는 완전 초우량 자산인 이더리움인데 왜 저 변동성 큰 코인 맡긴 사람이랑 똑같은 이자를 내야 하지? 안전자산이든 위험자산이든 대출 금리는 거의 같았으니까요. 오늘 바로 이 같은 금리, 다른 리스크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AVV4가 어떻게 풀었는지 그 속을 제대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시스템의 리스크는 대체 누가 만들고 그 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가? 그렇죠. 사실 그 질문이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숙제 같은 거였어요. AVV4는 이 숙제를 풀기 위해 유동성 통합과 리스크의 개별 가격화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축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몇 가지 기능을 개선하는 업그레이드가 아니고요. 디파이 대출 시장의 게임 룰 자체를 바꾸려는 일종의 철학적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적 선언이라니,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그럼 V4가 왜 이런 변화를 시도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이전 버전인 V2나 V3는 어땠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때도 충분히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핵심은 담보제 사용이랑 A 토큰 구조였죠. 맞습니다. 내가 A라는 자산을 맡기면 그걸 담보로 B라는 자산을 빌릴 수 있으면서 동시에 A 자산에 대한 이자, 그러니까 A 토큰도 받는 구조였죠.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한 아주 영리한 방식이었습니다. 은행 예금처럼 묶여있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 숨겨진 비용이 있었습니다. 소위 콜레터럴 클러스터, 즉 담보 군집이라는 문제인데요. 담보군집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하나의 마켓, 예를 들어 이더리움 메인넷 위에 에이브 마켓이 사실상 거대한 하나의 리스크 뷰페처럼 작동했다는 뜻입니다. 뷰페에 가면 내가 뭘 담든 가격은 똑같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안전한 ETH를 담보로 맡기든 변동성 큰 알트코인을 맡기든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건 오직 이용률, 즉 유틸라이제이션. 전체 풀에서 돈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갔는가 하는 단 하나의 변수뿐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도 위험한 자산은 LTV, 그러니까 담보 인정 비율을 낮추거나 청산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리스크를 통제했잖아요. 그걸로는 부족했던 건가요? 이미 위험한 자산은 돈을 덜 빌려주도록 장치를 해둔 셈인데 거기에 금리까지 더 매기는 건 좀 과도한 페널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전통적인 리스크 통제 방식이었죠. 하지만 리스크의 가격에 매기진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문턱을 높여서 위험한 사람이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는 했지만 일단 들어온 사람에게는 똑같은 요금을 받은 셈이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위험 담보를 맡긴 소수의 사용자가 만들어낸 잠재적 시스템 붕괴 리스크를요, 안전한 이더리움을 맡긴 다수의 사용자를 포함한 시스템 전체가 함께 떠안는 겁니다. 일종의 리스크의 사회화 문제가 발생한 거죠. 내가 일으키지 않은 사고의 보험료를 모두가 나눠내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리스크의 총량은 늘어나는데 그 비용은 모두에게 n분의 1로 전가되는 구조였군요. 그런데 AV4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허브 앤 스포크 모드를 통해 모든 유동성을 한 곳으로 모으려고 한다면서요. 이건 리스크를 더 피우는 방향 아닌가요? 바로 그게 이 설계의 역설이자 핵심입니다. 허브앤스포크 모델을 항공사에 비유하면 쉬워요. 모든 지방공항, 즉 스포크의 승객들이 인천공항이라는 허브, 거대한 풀로 모였다가 다시 각자의 목적지로 흩어지죠. 이렇게 하면 항공사는 비행기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AV4도 마찬가지로 여러 마켓의 유동성을 하나의 거대한 허브로 모아서 자본 효율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라는 겁니다. 유동성이 한 곳에 모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깊은 유동성을 이용할 수 있으니 좋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허브로 집중됩니다. 이전처럼 마켓이 분리되어 있을 땐 하나의 마켓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마켓으로 전염되는 걸 막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거대한 허브를 통해 모든 리스크가 연결되는 거죠. 위험한 포지션을 가진 사용자가 이 거대한 통합 유동성에 똑같은 가격으로 접근하게 둔다면 그 리스크는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시스템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효율성을 위해 유동성을 통합하려면 그 대가로 각 사용자가 만드는 리스크를 개별적으로 측정하고 가격을 매기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해졌다는 거네요. 여기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등장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은 단순히 리스크를 통제하는 걸 넘어 리스크가 유발하는 기회비용 자체에 가격표를 붙이겠다는 혁신적인 발상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빌리는 돈의 기본 이자에 더해서 여러분이 맡긴 담보 포트폴리오의 위험 수준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즉 프리미엄을 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리스크를 3단계로 나눈다고 들었는데 듣기만 해서는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네요. 제가 만약 사용자라면 제 지갑에 있는 ETH, WBTC, 그리고 솔라나를 담보로 맡겼을 때 제 대출 이자에 붙는 리스크 딱지 가격이 정확히 어떻게 매겨지는지 직접 보여주실 수 있나요? 좋은 접근입니다. V4는 리스크를 3가지 레벨로 구조화했습니다. 첫째는 자산 레벨, SL 레벨. 이건 ETH, WBTC 같은 개별 자산이 가진 고유의 리스크값 CI라고 부르는데요. 각 스포크 마켓의 거버넌스가 투표를 통해 BPS 단위, 그러니까 0.01% 단위로 이 값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ETH는 100 BPS, 즉 1%, WBTC는 150 BPS, 1.5% 이런 식이죠. 두 번째가 바로 저 같은 개별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레벨이겠군요. 네, 바로 사용자 레벨, 유저 레벨입니다. 여러분이 구성한 여러 담보자산 포트폴리오 전체의 종합 리스크, RPO를 의미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추가로 내야 할 프리미엄 금리를 결정하는 핵심 값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스포크 레벨이 있습니다. 이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일종의 동네 분위기 같은 거예요. 동네 분위기요? 예를 들어 어떤 스포크 마켓이 변동성 높은 밈코인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마켓 자체의 리스크 환경 지수가 높아집니다. 그럼 그 스포크는 거대한 허브에서 유동성을 빌려올 때 추가적인 비용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개인이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사고가 잦은 위험한 동네에 살면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와, 정말 정교하네요. 자산, 개인, 그리고 시장 환경까지 다각도로 리스크를 보는군요. 그럼 가장 중요한 사용자 레벨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대체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여기서 뭔가 마법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에이브 V4 설계의 백미입니다. 총 4단계로 계산되는데 한번 따라와 보시죠. 1단계, 먼저 여러분이 맡긴 모든 담보자산을 리스크가 낮은 순서대로 줄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리스크 값이 ETH가 제일 낮고 그 다음 WSETH, 그 다음 WBTC 순이라고 가정해보죠. 네, 가장 안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정렬하고요. 2단계, 여러분의 총 부채, 즉 빌린 돈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3단계가 핵심인데 가장 안전한 담보자산인 ETH부터 사용해서 이 부채를 갚는다고 가정하는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ETH만으로 부채를 다 갚을 수 있다면 거기서 끝나고요. 부족하면 다음 순서인 WSTET를 쓰고 그래도 부족하면 WBTC를 쓰는 식이죠. 실제로 갚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가장 효율적인 상환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이 시뮬레이션에서 실제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된 담보들의 리스크 값만을 가지고 가치가중 평균을 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최종 리스크 프리미엄, RPU가 됩니다. 아, 잠깐만요. 그럼 그 말씀은 제가 부채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겨두고 그냥 재미로 소액의 밈코인을 담보 목록에 추가해뒀다고 해도 제 대출 이자율은 전혀 오르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빚 갚는 시뮬레이션에서 그 밈코인이 사용될 일이 없으니까요. 이건 완전히 게임 체인저인데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리스크는 단순히 포트폴리오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비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부채를 담보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될 때 비로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이것이 ABV4 리스크 프리미엄의 핵심 철학입니다. 과잉 담보된 안전한 포지션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거죠. 정말 똑똑한 방식이네요. 리스크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되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으로요. 그런데 이 리스크 비용을 어떻게 부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설마 그냥 대출 원금에 슬쩍 더해버리는 건 아니겠죠? 그럼 사용자들이 알아채기 어렵고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 원금 자체가 늘어나는 방식이라면 사용자 경험, UX도 나빠지고 숨겨진 비용처럼 느껴져 투명성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브 V4는 아주 우아한 설계를 도입했습니다. 바로 프리미엄 쉐어라는 가상의 부채 단위를 만들어서 해결했습니다. 가상의 부채 단위요? 그건 뭔가요? 일종의 벌점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의 대출 원금이라는 본인 통장은 절대 번들이지 않습니다. 그 금액은 절대 늘어나지 않아요. 대신 여러분의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이자만 이 벌점 통장, 즉 프리미엄 쉐어에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상환할 때는 본인 통장과 벌점 통장을 합쳐서 갚는 거고요.
여기에는 리스크는 즉각적인 처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불하는 지속적인 비용이어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감탄스럽네요. 사용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면서도 프로토콜의 원칙은 지키는 방식이라니.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제가 사용자로서 체감하는 최종 대출 이자율은 두 가지로 구성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종 이자율은 첫째, 기본금리, 베이스 레이트. 이건 허브의 거대한 유동성 풀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기본 이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둘째, 프리미엄 금리, 프리미엄 레이트.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담보 포트폴리오 리스크에 대해 지불하는 추가 비용이죠. 예를 들어 기본금리가 5%이고 계산된 여러분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3%라면 최종적으로 연 8%의 이자를 내게 되는 겁니다. 이 설계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정교해 보이는데 혹시 단점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이 복잡한 리스크 계산 방식이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오히려 사용을 꺼리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예전처럼 단순한 게 좋았는데 하면서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이런 정교한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복잡성을 동반하죠.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UI를 통해 이 과정을 얼마나 직관적으로 보여주느냐가 V4 성공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당신의 현재 리스크 프리미엄은 5%입니다. 또는 이 자산을 추가하면 프리미엄이 X%로 오릅니다. 와 같이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해서 사용자가 자신의 행동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도와줘야겠죠? 또 다른 위험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장스 레벨, 리스크 값을 거버넌스 투표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시스템의 잠재적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자산에 대한 리스크 값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만약 특정 자산을 많이 보유한 집단이 거버넌스 파워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자산 리스크 값을 인위적으로 낮추려고 시도한다면 이건 심각한 거버넌스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리스크 위원회나 투명한 파라미터 설정 프레임워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완벽한 시스템은 없으니 결국 계속 보완해 나가야겠네요. 자, 그럼 이 새로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디파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가장 먼저 사용자들의 행동이 바뀔 겁니다. 이전에는 무조건 LTV가 높은 자산을 선호했다면 이제는 리스크 프리미엄까지 고려해서 가장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담보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구성하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시장 전체가 더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프로토콜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엄청나게 올라가겠네요. 물론입니다. 리스크의 책임 소재가 시스템 전체에서 개별 사용자에게로 명확하게 이전되니까요. 과거처럼 한두 명의 고래가 고위형 포지션을 잡아서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리스크의 사회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덕분에 A부는 더 자신감을 갖고 대규모 유동성 총합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담보의 질이 곧 대출의 가격이 되는 시장, 즉 전통금융 트레디FI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정교한 리스크 가격적 모델이 디파이에 구현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사실상 디파이의 대출 계급 사회가 시작되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단순히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어떤 자산을 가졌는지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열리는 걸까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계급사회라는 말이 좀 강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맞습니다. 좋은 신용, 그러니까 좋은 담보를 가진 사람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건 자본주의 금융의 기본 원리잖아요. 에이브 브리4는 그 원리를 온체인에서 구현한 첫 번째 대규모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파이가 더 이상 와일드 웨스트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나 거대 자본이 신뢰하고 들어올 수 있는 성숙한 금융 인프라로 진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성장 통일지도 모릅니다. 정리하자면 에이브 브리4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단순히 금리 계산 방식을 바꾼 기능 추가가 아니군요. 리스크를 시스템 뒤에 숨기고 모두가 나눠서 책임지던 방식에서 리스크에 투명하게 가격표를 붙여 시장 전면에 드러내는 설계 철학의 대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돈을 빌려도 당신의 리스크는 같지 않다. 에이브 V4는 디파이 역사상 처음으로 그 차이를 정직하게 가격에 담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파이가 진정한 금융 프로토콜로 진화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겁니다. 결국 모든 리스크에는 가격표가 붙는다는 금융의 대원칙이 마침내 디파이에도 상륙한 셈이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AV4의 접근법이
미래 디파이의 표준이 될지 아니면 더 똑똑한 고래들이 이 정교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는 새로운 게임이 시작될지 앞으로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